저는 주식회사 우신기원에서 온 김진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AI 반도체 및 서버 렉 레벨의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마침 앞에 박광식 대표님이 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유사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중첩이 되지만은 제가 또 준비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기술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를 소개시키면 저는 SK 하이닉스 반도체하고 동부 하이텍에서 시스템 반도체 개발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우신기원에서 연구소장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노벨상도 화학상, 물리상도 인공지능 반도체 쪽으로 다 들어가고, 모든 분야가 다 인공지능 반도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 반도체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데이터 센터가 그것 때문에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의 인공지능 반도체의 냉각 기술, 패키지 레벨에서 냉각 기술을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다음으로 데이터 센터의 냉각 기술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희는 그 동탄에 있는 회사고 반도체 장비 제작하고 설비 분야에 한 30년 동안 일했습니다. 이쪽이 좀 특화되어 있고 전문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사업 영역인데 반도체 장비 설비 분야, 데이터 센터 설비 냉각 시스템 분야, 가공 설비의 정화장치 쪽에 필터 시스템 쪽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포인트가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열이 많이 나고 그 열 많이 나는 이유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이제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출현으로 이제 다 모든 이 일들이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DLC가 나오고 액침 냉각이 나오고 다이렉트 쿨링이 나오고 이런 문제들이 막 수많은 일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인공지능 반도체를 열 문제를 잡으려면 인공지능 반도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인공지능 반도체에 냉각을 시키는 게 1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2030년에 1000테라와트까지 증가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PUE를 알아야 되겠는데,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많이 먹는데 이 전력이 다 어디로 들어가는가를 봐야 되는데, 보면은 IT 서버가 한 41%, 쿨링이 한 38% 정도 먹습니다. 이거 비슷한 수준입니다. 냉각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실제 보면은 에어 쿨링이 한 1.5에서 2 정도 PU가 나오고, 액침 냉각이나 DLC가 한 1.5 이하로 나오는데, 에너지 효율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그래서 DLC나 인버전 쿨링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 또 AI 반도체가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TDP를 앞에 박광식 대표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TDP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TDP가 뭐냐면은, TDP가 이제 반도체 칩을 설계할 때 이 칩이 동작할 때 최대한 처리할 수 있는 발생하는 열을 칩이 동작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열을 빼주는 그 열 설계입니다. 그래서 그 TDP가 높다는 거는 정확히 같은 의미는 아닌데 최대 소비 전력이 높다는 의미와도 약간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CPU 같은 경우는 인터넷 자료인데
그 쿨러가 없으면은 한 3분 내지 5분에 100도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크림에 포크도 있고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 그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3, 5분 내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쿨러가 없을 경우에는. 근데 이제 GPU가 이제 AI 반도체가 우리가 GPU라고 하는데 GPU는 사실은 AI 반도체가 아니고 이제 가속기 개념인데 AI 반도체는 NPU 기반으로 된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AI 반도체입니다. GPU를 처음에 잭슨 양은 이제 그래픽 카드에 아시겠지만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걸로 개발했는데 이게 데이터를 병렬 처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게임할 때 빨리 그 영상을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니까 이게 마침 이게 AI 가속기하고 딱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잭슨 왕이 이제 지금 이와 엄청난 돈을 벌게 됐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 GPU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칩입니다. 근데 그 시장이 지금 거의 그 반도체, AI 반도체 시장의 7, 80%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도, 말한 그 마약보다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 그 H100입니다. 그 H100 AI 반도체 쪽에 특화시켜 놓은 거고, 이거 보면은 중앙에 있는 게 이제 GPU고, 양쪽이 6개가 HBM입니다. 그래서 GPU와 HM을 아주 최고의 효율이 나올 수 있도록 최고의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레이아웃 해가지고 딱 만드는 게 AI 반도체입니다. GPU. 이 위에 보면은 소비 전력이 얼마나 먹냐 보면은 구글 검색 한번 하는데 0.3W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챗GPT 한번 이래 요청하면은 2.9W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배 정도 전력을 많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력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온 게 이제 B200이, 이건 B200은, 앞에 거는 이제 AI의 트레이닝에 좀 특화됐고, 예를 들어 뭐 CNN 모델이나 트랜스포머 모델까지는 잘 돌아가는 그런 그런 반도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챗GPT가 나오고 LLM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성능이 더 높아져야 되는 거죠. 더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B200을 잭슨 왕이 또 개발해냈습니다. 쉽게 말해서 H100으로도 챗GPT 언어 모델 LLM을 돌릴 수는 있습니다. 돌릴 수 있는데 이제 속도가 느리고 예를 들어 결과 우리 급하지 않습니까? 빨리 뭐 청해 물어봤는데 빨리 바로 답변해 놔야지. 뭐 한 10분 있다 나오고 20분 있다 하면 안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능을 높이려고 더 높은 성능의 칩을 만들어낸 겁니다. 성능이 높아지면 그만큼 발열도 많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발열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H100은 이 1전기요금이 36,720원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DGX 타입이라서, 그 MP 카드, GPU 카드가 8개가 들어갔을 때의 전력입니다. 10.2kW가 나오고, B200은 14.3kW가 나와서 약 40%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게 밑에 게 B200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올 하반기 출시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들어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다는 거죠. 우리 에어컨 뭐 10평 정도의 방에 에어컨 LG 휘센 뭐 이런 에어컨 돌리면 그 밑에 그 에너지 효율 적어 놓은 거 보면은 한 달에 19,000원, 20,000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하루에 36,720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TDP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B200은 거의 1000W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열이 그만큼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칩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하게 되고 속도가 느려지고 성능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밑에 그림은 이제 이게 워크로드 상속 아이들 상태의 온도를 나타냅니다. 여기 이거는 GPU 사례를 가져온 건데 60에서 85도 정도의 가 뭐 정상 상태고 아이들 상태가 30도, 50도 정도라고 합니다. 95도, 100도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칩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TDP 값을 이렇게 다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면은 CPU 같은 경우는 한 250 정도 나오는데 H100이 700, PCI 타입은 350, B100은 1000 정도 나왔습니다. 기존 GPU가 450 나오는데 GPU 대비 한 2배 정도 이상 상승하고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잭슨 왕은 B200부터 왜냐하면 칩이 성능이 계속 올라왔으니까 LLM 모델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능 칩을 만들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니까 이제 리퀴드 쿨링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리퀴드 쿨링이 아까 앞에 발표하신 분도 얘기했지만은 이머전 쿨링이 아닙니다. 리퀴드 쿨링입니다. 쿨링 플레이트를 쓰는 방식이고. 그래서 또 요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드는지 보면은 기존 GPU 77,000원 정도 한 달 월 요금 쓰는데 B200 쓰면 거의 2배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바다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아예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추운 지방에 북유럽의 추운 지방, 죄송합니다. 북유럽의 추운 지방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건 2025년도에는 우주에다 설치하겠답니다. 이 미국의 엑시엄이란 민간 항공회사와 민간 우주 항공회사와 일본의 NTT라는 회사도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주에 설치하면 이게 좋은 게 이제 다들 추측하시겠지만은 일단 그 우주가 이게 마이너스 200도 이상 이렇게 차가운 추운 환경이잖아요. 우주가. 그러니까 냉각에 대한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태양 전지를 또 쓰게 되면은 별도의 전력이 들어가지고 태양 전지로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주에 데이터 센터가 설치되는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열 관점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인공지능 시대다 보니까 반도체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HBM이 날리고 SK 하이닉스가 HBM 개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지금 데이터 센터 연평균 생장률은 28년까지 약 39.9%, 40%. 온 디바이스용은 한 10% 정도 나옵니다. 이제 A 반도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용이 있고, 하나는 온 디바이스용이라고, 우리가 스마트폰이든지 PC든지 차량에 쓰이는 것들은 온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디바이스 붙었다고 해서 온 디바이스 용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28년 전에 되어 있는데 이게 곧 역전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온 디바이스가 시장이 더 크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보다 또 클 겁니다. 그래서 곧 역전이 될 겁니다. 한국의 반도체, 그럼 AI 반도체를 하는 회사들은 어디 있는가 보면은 엔비디아가 GPU 기반으로 해서 7에서 80% 시장을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뒤늦게 이제 우리도 인공지능 반도체를 해야 된다 해서 막 부랴부랴 급하게 나라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도 설립하고 막 이런 사업들을 하고 막 스타트업도 키우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스타트업으로 키운 회사들이 다 필요사, 디벡스, 니벨리온, 모빌런트, 오픈엣지 이런 회사들입니다.
이 회사들은 다 설계 회사들입니다. 설계 회사들, AI 반도체, NPU,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NPU 기반으로 AI 반도체를 설계를 한 겁니다. 예, 거기 이제 IP를 개발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거를 개발한 칩을 만드는 데는 삼성이나 TSMC에 맡깁니다. 우리가 DB를 맡긴다고 하는데, 설계를 맡기면 그쪽에서 삼성이나 LG에서 삼성이나 TSMC에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레이아웃을 하고 자기 테스트 비크를 만들고 해서 실제 폐공정을 해서 웨퍼를 만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들입니다. 설계사들. 해외에는 셀러브레스, 미스틱, 그로크, 삼바노바, 그래프코아, 할리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모델이 잘못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신문에 읽어보니 뭐 영업이 잘 안 되는지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엔비디아가 7, 80을 다 잡고 있고 앞으로도 이 시장이 이렇게 갈 겁니다. GPU가 열이 많이 난다고 하지만 실제 그 GPU 열 많이 나는 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NPU가 나왔는데 그 NPU를 국내나 해외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NPU를 하더라도 그렇게 썩 완전하게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GPU 기반으로 한 열이 많이 나지만은 잭슨 왕이 돈이 많고 이미 그 역량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열 문제도 해결할 겁니다. 아마 충분히 해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반도체와 인공지능 반도체를 비교를 해보면은 기존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얘기할 때 컴퓨터 공학을 얘기할 때 이제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시퀀스하게 직렬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런 그 아키텍처가 폰 노이만 아키텍처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는 우리가 그 GPU 같이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명령 처리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은 다음 데이터가 들어올 때 또 처리되고 이걸 ISA 아키텍처라고 그러는데 또 그 다음 데이터 들어오고 이런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한 번에 딱 들어온 데이터를 여기 GPU 같이 코어 셀을 LU를 이렇게 여러 개를 배치해서 한 번에 다 처리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속도가 빠른 겁니다. 기존 CPU는 하나가 들어오면은 아키텍처가 컨트롤 입력이 들어오면 컨트롤을 통해서 코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메모리 다시 저장하고 코어를 또 처리하고 이런 아키텍처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다 처리합니다. 지금 이제 NPU 여기 NPU로 지금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NPU로 이제 데이터 인공지능 반도체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유로모픽이라고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유로모픽이 이제 저전력을 실현하는데 저 우수한 반도체다 해서 이 방향으로 가는데 이것도 정확한 해답이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고 아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쪽으로 가겠다는 얘기고 보면은 이 아키텍처를 보면은 저 왼쪽에 폰 노이만 아키텍처고 시리얼로 시퀀스하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 이건 패러럴하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PIM 같은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처음에 PIM 프로세싱 메모리라고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건데 메모리 블락에 연산 기능을 일부 집어넣어 가지고 엠베딩 시켜 가지고 그 CPU가 하는 일의 워크로드를 조금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나눠 가지고 메모리 니도 일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그렇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 PIM 메모리 프로세싱 메모리 내에 PIM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약간 다양하게 응용을 하는 겁니다. 메모리 옆에다가 설치하느냐, 아니면 메모리와 일체화된 하나의 셀로 만드느냐. 그래서 PIM 되고 니어 메모리도 있고 뭐 그런 게 막 다양한 것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전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성능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뉴로모픽은 이 구분된 ALU 메모리 기능을 하나의 셀에 다 구현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신호가 처리할 데이터 신호가 저쪽으로 CPU에서 연산한 데이터가 메모리까지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하나의 셀에서 다 처리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뉴런오피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앞에 게 이제 반복되는 건데, 이런 구조로 뉴런오피 쪽으로 로우 파워 하이 퍼포먼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GPU 기반으로 했을 때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여기 이제 어드밴스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TSMC가 지금 가장 잘하는 기술이고, 이 TSMC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 못해서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이제 HBM을 하는 거죠. 그런 3D 패키징 테크놀로지라는데,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 못하다 보니까 TSMC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플도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이런 물건들, M1이나 이런 그 제품을 전부 다 TSMC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량을 이제 삼성이나 이런 데서 못 받으니까 이제 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어드밴스 패키징을 만들고 개발하겠다고 패키지가 중요한 기술이 돼 버렸습니다. 예전엔 패키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패키지는 후공정이니까 뭐 전공정이 중요하지. 공정 끝나면 뒤에 뭐 장비가 알아서 다 패키징 시키는 거지. 그게 뭐 중요하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역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드밴스 패키지가 중요한 기술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이제 앞에도 강사님이 발표자님 말했지만 코아스라고 기판이 웨이퍼 위에 이제 칩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걸 코아스라고 하고 이제 이게 TSMC에서 만든 패키징 아키텍처인데, 여기 보면 이제 기판 위에 이제 각 칩들을 최적 배치하기 위해서 칩과 AI 반도체 GPU와 HBM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인터포저라는 걸 씁니다.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를 써서 이걸 칩을 배치하고 밑으로 다 인터포저를 통해서 다 연결시킵니다. 최적 배치를 하게. 그게 이제 위에 게 보면 인터포저가 보이고 중간 그림에 인터포저 보고 D램 보이고 이제 SOC가 그 GPU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버스는 1024 비트를 씁니다. 그래서 데이터버스를 써서 이제 통신을 이렇게 하는 거죠. 신호를 주고받고 하는데, 그거 밑에 게 단면입니다. 단면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HMM이 올라가고, HMM이 넣고, 컴퓨터 다이가 GPU고, 여기 로직 다이고. 그래서 이거를 이 중간에 인터포저를 써가지고 이 그림은 안 나왔는데 밑으로 다 연결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네,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 기술이 아무도 못하고 어려운 기술이다 보니까 TSMC가 이 시장을 거의 다 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에 블랙웰 새로 나왔다는 거를 하고 그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아까 말했던 GPU 옆에 HBM이 6개가 배치된 거고, 제가 GPU를 2개 쓴 거고 그렇습니다. GPU와 GPU는 또 새로운 개념, 멀티칩 모듈 개념으로 GPU와 GPU를 또 연결시킵니다. 이때도 어드밴스 패키지 테크놀로지가 들어갑니다. 본딩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 연결시켜야 되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멀티칩 개념이 들어가고, GPU가 200이 들어가고, 연산 성능을 보면은 H백 같은 경우가 약 32 페타플롭스라는 거는 이제 페타가 10에 15성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초에 1점을 연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초에 1조번을 연산하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연산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조번을 연산을 하게 되고, 이 B200 같은 경우는 72 페타플롭스라고 돼요. 트레이닝 하는데 학습시키는데 72 페타플롭스 성능이 나오고, 이게 32에 거의 2배 정도 넘죠. 그 다음에 인퍼런스 하는데 한 5배 정도 이번 성도가 나요. 이것도 페타플롭스면 1초에 10에 15성은 연산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학습 성능과 언어 모델 추론 성능을 나타내
어느 모델은 H100 대비 약 뭐 15배 증가했고, 이건 3배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HBM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HBM3 이 단계에 있습니다. HBM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웨이퍼 D램을 뒷면을 백그라인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두께가 30에서 50 정도 얇게 갈습니다. 갈아가지고 하나하나씩 다 붙입니다. 하나씩 다 이렇게 층 쌓아가지고 붙이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쌓아 붙이다 보니까 12개까지 지금 현재 붙였는데 12개가 이제 TSB 공정이라고 붙이는데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얼라인을 잘 시켜가지고 딱 비화가 위에 비화하고 아래 비화가 딱 비화라는 게 이제 전극과 전극, 신호와 신호선을 연결시키는 그 메탈 라인입니다. 카파가 채워지는데 딱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게 삐뚤어지면은 이 통신이 안 되니까 이 칩이 죽은 다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연결시켜야 되는데 또 두께가 720 마이크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720 마이크로. 이게 제대 기준에 두께를 720 마이크로로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단을 올렸을 때하고 12단을 올렸을 때 이제 12단 올리려면 더 힘들겠죠. 왜냐 높이를 더 맞춰야 되니까 12개를 쌓으면서.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더 패키징 기술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이 또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하이닉스에서 쓰는 이제 기존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범프 공정이라고 하고 본딩할 때 아래 거하고 밑에 거 범프를 써가 붙이는데 이렇게 붙여 놓으면은 물리적으로 높이가 생기니까 약 일정하게 생기니까 이 높이를 없애야 그나마 이 단차 높이를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기술이 나왔어요. 범프리스 공정, 범프를 없애고 그냥 붙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금 좀 많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또 다른 쪽은 텐스코렌트 회사를 창립한 짐 켈러가 있습니다. 이건 리스크5 아키텍처를 쓰는데 이 리스크5 아키텍처는 개방형이라서 누구나 이걸 배워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반도체칩을 제작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 켈러는 이 리스크5 아키텍처에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하고 이게 제품입니다. 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건 온 디바이스 이게 우리 퀄컴 스냅드래곤 스마트폰에 퀄컴 스냅드래곤 쓰지 않습니까? 이게 AI 엔진입니다. 보면 GPU하고 하나의 칩 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열 이슈, EMI 이슈, 신뢰성 이슈, 많은 이슈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냉각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냉각 기술이 맨 왼쪽에 그림 같이 패키지 다이 위에 TIM을 바르고 그 위에 리드를 올리고 다시 또 TIM을 바르고 그 위에 냉각판을 올립니다. 리퀴드 액션 냉각판을. 이런 구조를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수준입니다. 이게 TIM이 중요한데 TIM을 제대로 안 바르면 이와 같이 이제 에어갭이 생기면은 이제 열 전달이 제대로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열이 전달돼야 되니까 에어갭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에어갭을 메꾸기 위해서 TIM을 바릅니다. TIM 공정이 있는데 그러면 열이 균일하게 퍼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열 전달 효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또 중요한 개념은 열저항 개념인데 열저항을 모델링 해가지고 열저항 값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트싱크 쪽으로 가는 쪽하고 밑으로 PCB 쪽으로 빠지는 거하고 계산해 보면 히트싱크 쪽이 0.98로 약 3배 이상 4배 이상 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할 때 히트싱크를 제작할 때 고려할 중요한 요소 열 서멀 버짓이라고 결국은 TIM이든 스프레드든 히트싱크만 딱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 중간중간 하나가 다 저항으로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각각 중간에 들어간 것들의 그 열저항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 부탁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TSMC에서 조금 똑같은 구조입니다. 냉각 구조입니다. 그 히트싱크 올라가고 TIM 바르고 히트싱크 올라가고 지금 TSMC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TIM 이런 거 안 쓰고 바로 워터로 패터닝을 위에
리드나 이런 실리콘을 패터닝을 해가지고 물을 흘려주는 DLC 방식, DWC 방식으로 쓰겠다고 합니다. 이 연구 방향인데 이게 실제 사업화될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센터에 나가시면 이 쿨러 칩스 프로그램인데 타겟은 비용을 쿨링 비용을 5% 낮추는 거고, 다음으로 칩과 쿨런트 사이에 온도 차를 10도씩 이하로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예를 들어 DLC 액체 냉각 플레이트, 쿨링 플레이트도 연구를 하고 엣지 데이터 센터 시스템도 연구하고 소프트웨어도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엔비디아가 여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들과 학교들입니다. 예, 지금 엔비디아가 보이드랑 같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예, 이게 이제 리퀴드 쿨링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은 앞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쿨런트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쿨런트를 어떻게 잘 정화시키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쿨런트에서 부식을 유발시키게 되면은 이게 맨 밑에 그림이 이제 실제 액체 냉각판 마이크로핀 구조거든요. 그 핀 채널이 약간 마이크로 수준일 수도 있고 1mm 수준으로 제작할 수도 있는데 그 사이로 예를 들어 부식이 돼서 한 채널을 막게 되면은 냉각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 필터링이 앞에 버티브 이광수 선생님 발표자님도 얘기했듯이 아주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우신에서 실제 제품을 개발해서 장비에 부착해서 쓰고 있는 장비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부식을 폐화 농도와 용존 산소 농도에 따라서 부식 정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냉각수 쿨런트를 잘 조절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버티브에서 예측한 건데 액침 냉각 2027년까지 보면은 액침 냉각하고 리퀴드 쿨링하고 비슷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과연 그러면 액침이 시장을 석권할 건지, 앞에도 말씀드린 액침이 할 건지, 아니면 다이렉트 리퀴드 쿨링이 앞으로 시장을 선점할 건지는 이거는 제 쿨 관점에서 본 건데 그 이머전 쿨링이 에너지 효율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잭쿨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들 기술로 이머전 쿨링보다 50% 더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기술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다 해결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누가 시스템의 성능 요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빨리 만족시키는 렉 레벨이나 서버 레벨에서 냉각 용량을 만족시키는 기술이 승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제 발표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